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하반기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나스닥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줬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했던 것은 채권 시장의 동향이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겠죠. 채권 시장이 투매로 대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데이터들도 잇따라 나왔는데 ISM 제조 PMI가 3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남은 이번 주 증시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겠네요. 우리 증시도 하반기 첫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수출 호실적의 코스피가 2,800선을 회복하면서 하반기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상반기 시장 지수 부진의 굴욕을 딛고 7월 서머 랠리도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막을 내리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투자 수익률 중간 점검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국인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는 지수 자체도 부진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까지 낮으니 더 속상합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는 반드시 만회해야겠는데요.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또 하반기에 떠오르는 유망 투자지까지 하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전국 장마 소식으로 날이 흐린 가운데 뉴욕 증시 하반기 첫날 날씨는 맑음이었습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주긴 했는데 근데 국채 시장 변동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전반전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S&P 500이 0.27% 올라줬고요. 나스닥이 0.83%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는 0.86% 떨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19%, 애플이 2.91% 상승해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44달러로 상향하면서 0.62%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58% 그리고 2%대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상승해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의 경우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이죠. DMA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란 소식에도 불구하고 0.09% 강보합권에 마감이 되어줬고요. 일라이릴리도 0.99% 올라줬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 발표 앞두고 상승을 해줬는데요. 인도량 감소와 더불어 실적 부진까지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이상 주가가 급등해줬습니다. 지난주 반기말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가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1992년 이후 대선이 열렸던 해 빅스지수 월간 등락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에 의한 변동성 확대 흐름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진입하면서 본격화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본격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프랑스 1차 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이죠. RN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33% 득표를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하회를 한 건데요. RN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만약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이 여파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 보였고 유럽 증시 금융주 위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TV토론 이후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승기가 기운 상황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운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 판단도 하급심 법원에 넘겨지면서 11월 미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미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또다시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뛴 점 포인트인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발행 확대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해줬습니다.
과거 1984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미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관련 이슈로 금리가 상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이 진행될 경우 재차 하락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 지난달 수치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8.5로 발표됐습니다. 3개월 연속 둔화 흐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신규 주문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을 아래를 밑돌면서 미국 경기가 위축 국면이고 또 둔화 속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51.6으로 발표되면서 전월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전문가 예상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채 금리, 특히 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이처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곤 대부분 종목이 약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겠죠.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는 휴가철 수요 증가 기대와 더불어서 공급 부족 전망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WTI 배럴당 8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시작부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면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3.5일의 짧은 한 주입니다만 종목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실적 악화 경고에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솟구쳤는데요. 2분기 인도량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터라 단기 실적보다는 다음 달 공개될 로보택시 등 장기 성장성에 기대감을 거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1년 전보다 3.7% 감소한 43만 8천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는 이제는 단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따지는 데 급급하지 않고 향후 로드맵에 집중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역시 테슬라의 2분기 실적보다는 테슬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집중했는데요.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AI와 로봇공학 회사에 더 가깝다 계속 믿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로 확실히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 도달할 열쇠를 자율주행으로 꼽으면서 현재 최신 버전 제품 개발과 중국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 지도를 받고 있는 라인 야후가 총무성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보고서와 비교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보다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다만 관심이 쏠린 자본관계 재검토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에 그쳤습니다. 또 완료 목표 시한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네이버 지우기에 나서고 있죠. 앞서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한 의원이 최근 손정희 회장과 만남을 갖고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에 손 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시키겠다 약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총무성도 라인 야후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려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 네이버의 출자료를 낮추고 경영권을 옮길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예상보다 더 깊숙이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 화웨이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한신신과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코어스 제공 임무를 맡은 자국 패키징 회사들도 참여하는데요. 반도체 국위를 앞세운 중국은 AI 반도체 핵심이자 기술 자립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H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창신 메모리가 한 발 앞서 HBM 샘플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화웨이가 이끄는 중국 기업들이 내후년까지 중국산 HBM 칩 생산을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우한신신은 한 달에 12인치 웨이퍼 3,000장을 생산하는 HBM 첨단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한 입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가 HBM 진출 시도에 나서는 건 미국의 기술 제재를 무시하려는 가장 최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기술 경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행 중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등 이딴 사고로 궁지에 몰린 보잉이 공급사 스피릿에어를 분사 20년 만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품질 저하 사고가 계속되자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럼에도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사고로 미 연방항공국이 보잉의 효자 모델인 맥스 항공기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형사재판 위기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보잉이 무수히 많은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량이 크게 미끄러지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다시 2,80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은 비만 치료제 테마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 위고비 매출은 약 1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요. 올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젯바운드는 약 7,15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도 폭발적인 비만 치료제 수요에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41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겠다고 결정했고요. 일라이릴리도 5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2030년에 약 18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되죠.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제품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부각된 것도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국내 삭센다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어제 인벤티지랩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펩트론이 18.14%, 대봉 LS가 13.8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BNC와 큐라티스 모두 10% 넘게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BM에서는 주도권을 뺏겼지만 이 CXL 시장에서는 선도자 위치를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선도기업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CXL은 중앙 처리장치와 가속기, D램, 저장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데요.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CXL 관련 제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삼성 내부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AR 수요 증가로 인해 처리해야 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기존 D램의 한계를 극복할 카드로 CXL을 꼽고 있어 점점 CXL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가 뛰어올랐는데요. 오킨스전자와 엑시콘이 각각 17.37%, 16.96% 뛰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와 네오셈이 모두 7%대 상승했습니다. CXL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에 다양한 호재들이 나왔었죠. 먼저 SK는 그룹 전반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반도체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총 103조 원을 투자해 그중 80%, 즉 82조 원을 HBM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이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1위 굳히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 개선 속에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달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이고요. 상반기를 봤을 때도 반도체 수출은 65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2년 상반기에 이어서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열풍이 지속되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하반기의 반도체 업황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램테크놀로지가 18.05%, 엑시콘이 16.96% 올랐고요. 네오셈이 7.19%, 또 삼성전자가 0.37%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슬로베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대다수가 지지할 전쟁 종식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몇 달 내에 열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세부 행동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원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3년째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점점 병력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보면 휴림 네트워크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SG와 SY가 모두 7%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HD 현대건설기가도 6.91% 오르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부담스러웠고 또 어제 오전에는 프랑스 총선 1차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산뜻한 출발을 한 우리 시장, 올해 전반보다 후반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어제 코스피가 다시 2,800선에 올랐습니다. 0.23% 상승해 2,804선, 코스닥은 0.8% 강세로 847선이었는데 코스닥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6거래일 만에 63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기관이 531억 원 사자세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142억 원 강하게 사들였고 외국인도 13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홀로 1,110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질주를 보여줬던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는 내린 반면 눌려있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7% 추가 상승했는데 노조의 파업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고요. SK하이닉스는 AI 투자 소식에도 0.42%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도 3%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사상 최저가 수준으로 내렸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장에서는 6.28% 시세를 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반기 수주 기대에 4.4% 강세였고요. 셀트리온도 5.62%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바이오주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7% 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테마 내에서는 HLB와 셀트리온 제약이 기관의 매수세에 7%, 5% 가까운 시세에 분출했고요. 비만약 치료제 수혜 기대감에 삼천당 제약도 5% 가까이 추가 상승하면서 시총 7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리노공업, HPSP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환거래 연장 첫날 환율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원 40전 오른 1,384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다만 역외 환율은 소폭 내렸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380원대 초반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승리 베팅이 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산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나증권은 1차 대선 토론 결과 국내 방산업종에 우호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밝힌 두 가지 입장은 관세율 인상과 유럽 국가들의 분담금 확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분담금이 축소되고 유럽 국가들의 방위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은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자주 국방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의 미국과 유럽 수출 증가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방산업 투자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늘자 신문에서 방위사업청이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력해 추력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화와 두산이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검증을 마쳤다고 전했는데요. 한화나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되는데 국내 방산업종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산업종, 미국의 대선 상황과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이슈에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확인하시죠. 우리나라 6월 CPI가 방금 나왔습니다. 2.4% 올라서 11개월 만에 최저치였고요. 이제 유로존 CPI가 발표되겠고 산업별 이벤트로는 넥슨게임즈가 신작을 발표하고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게임과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카카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비롯해서 한글과 컴퓨터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가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에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투심이 양호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고 크게 빠질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락이나 추세의 전환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상승세를 더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지난주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면서 좀 채권 시장은 좀 불안한 움직임인데 주식 시장은 좀 별개로 올라가고 특히 기술주들이 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네요. 예. 그동안에 이렇게 주식시장 시황을 설명하면서 갖다 끌어다 썼던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채금리, 국채 수익률 오르면은 주식 빠지고 했는데 맞아요. 별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 별개로 가고 있고 유가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장 빠지면서 또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혀 별개고
또 제조업 PMI 안 좋았는데 안 이것도 좋-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고.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글쎄요. 오르고 싶나 봐요. 오르고 싶 네, 시장이. 오르고 싶고 네. 어제도 뭐 사실 그 M7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예, 상황, 뭐 그런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또 간밤에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제 좀 어제 우리 장이 네. 우리 시장이 저 뭡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어제 환율이 1,379원 3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새벽 2시에 끝난 거는 또 84원 10전이니까 아, 이거 이제 좀 헷갈리게 됐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 우리 서울에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해 떨어지고 많이 움직이네요 보니까. 그러게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네. 예. 아, 프랑스도 어제 선거 결과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했던 것보다는 그 RN, 그 르펜 쪽에 국민전선이 여론조사보다는 좀 득표율이 낮다. 또 2차 결선 투표 가서 또 봐야 된다. 이런 네. 차원에서 뭐 아주 강하게 시작했는데 또 음봉이네요. 음봉인 거 그러게요.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막 바삐들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제일 편안한 게 네. 익숙한 종목들, 미국 기술주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네. 예. 어제 그나마 우리가 2,800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요거 오늘 그래도 미국이 좀 도와줘서 팔로스루가 좀 좋을지 근데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 된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좀 됐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빠질 때도 이게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때리고 낚아채지 말고 쑥 한번 밀어줘야 되는데 팔로스루가 길어야 돼요. 막 이번 기회에 2,850 애초에 찍었던 좌표가 그쪽인데 네. 7월 달에 한번 보고 그다음 고민했으면 싶은 뭐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예. 철저하게 대응의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예측보다는. 저는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상반기. 그, 어떻게 보셨어요? 상반기 전체적으로. 네, 뭐 상반기는 지금 뭐 제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일단 네. 한 2,300에서 한 2,800 이 정도 이제 그 지수로 봤을 때 얼마요? 상단 2,800, 상단 국내 증시. 2,800. 예. 하단 한 2,300 이렇게 봤는데요. 그거는 전망가 아닙니다.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차라리 움직이지 2천에서 않을까. 3천이라 하시지. 그러면 네네. 절대 안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대체로 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 그 예상했던 지수 범주 내에서 움직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그 증시 어떤 강세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많이 산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대체로 좀 예측한 대로 시장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예측이 좀 안 됐던 것들은 이제 2월 달 좀 나왔던 밸류 프로그램, 이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은 예.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저평가된 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좀 많이 견인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또 쉽사리 많이 안 밀리는 것들도 사실은 저평가된 기업들이 일부 좀 한 단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이 네. 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갈 때 천천히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내려갈 거라서 지금은 뭔가 굉장히 견고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반기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형주 중심, 그러니까 큰 종목 위주로 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는 좀 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었지만 대체로 많이 다 같이 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는 다 같이 갔는데 코스닥은 거의 뭐 개별주 움직임이었고 코스닥에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코스피로 넘어간 기업들도 있고 새롭게 아랫단에 있던 기업들이 위로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지금 순위가 바뀔 정도로 코스닥은 거의 뭐 개별주 장세였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상반기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좀 키 맞추기 순환매가 나타날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는 강했던 섹터가 저는 하반기도 좀 갈 거라고 봅니다. 아, 더 갈 수 있고. 대체로 지금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이쪽은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잔정 실적이 나오겠지만 네네. 이제 계속 분기로 보시면은 점점 그 숫자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반도체는 뭐 역대 최대 뭐 네.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나올 정도로
반도체만 지금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지수, 특히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은 주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수출이 좋다는 것들은 결국 실적이 좋다는 거라서 이쪽이 당분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도 지금 뭐 5월달 그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실적주, 저평가 가치주를 많이 부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음식료도 좀 더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도 갈 것 같고 화장품은 음식료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맥락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화장품은 어제도 이제 수출 데이터 일부 나오긴 했는데 월간 단위로 약간 이제 숫자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는 좀 더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체크는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월간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좀 판매되는 또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되는 것들이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이라든지 인디 브랜드 업체들 주가가 강했는데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 약간 월간으로 꺾이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살짝 어떤 흐름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식료품하고는 약간 뷰가 다르네요. 네, 음식료 쪽은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지만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데 네. 화장품주는 저도 최근에 올라올 때 보면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정 주가라고 해야겠죠. 네네. 과거 전통적으로 이제 화장품주가 특히 중국 쪽 수출 많이 할 때 받았던 밸류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그 좀 부담이 좀 된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약간 주가가 좀 둔화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섹터의 어떤 그 흐름도 이제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와 음식료는 약간 이렇게 살짝 나눠가지고 지금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가더니 또 빠지는 저 하루에 낙폭도 어지간하네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우양이 어제 뭐 18% 넘게 빠졌네요. 저것도 뭐 냉동김밥 재료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기는요, 뭐 자연스럽게 벌써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이거 전기하고 전력 설비 쪽은요. 얘들도 지금 좀 갇혀든 느낌이네요. 그 전력하고 전선 이전 쪽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노후화된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수요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계속 이제 부족하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은 그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꺾인다 하더라도 10달러 주가가 좀 조정이 와서 뭐 내려가거나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하락하는 것들은 일부 좀 조정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산해봤을 때 적정 주가인 기업들도 있지만 역시나 좀 적정 주가를 넘어간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2년도에서 23년도 올라올 때 영업이익의 증가율하고 예. 분명한 건 23년도에서 24년도 그 올라올 때 증가율, 그리고 24에서 25 넘어갈 때 이익의 증가율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22년에서 23년도 넘어올 때죠. 그때 실적의 증가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폭은 확연하게 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익은 증가하니까 주가가 더 가는 건 맞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올해 상반기도 많이 올라왔고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는 어떤가요? 최근에 보니까 그 에코프로 BM이 조금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니면 셀 업체들 주가 있잖아요. 삼성 SDI, 뭐 LG 에너지 네. 솔루션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의아했던 섹터가 2차 전지. 예.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번 주에 그 유럽 연합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예정이라면서요. 네, 뭐 그런 건 이미 사실 알려져 다 있는 알고 것들이 있던 이제 시행되는 얘기인데. 거기 때문에 사실 저게 뭐 주가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아니었고요. 2차 전지가 어제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시황 평가나 뭐 섹터 평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봤지만 그닥 올라온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좀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냥 순환매였지 않나. 어제 반도체나 좀 기존의 소위 말하는 주도주 쪽 잘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차익 실은 나왔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저런 쪽으로 일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어제 올라온 거는 뭐 반갑긴 하지만 이게 추세를 전환시킬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원래 하반기 정도면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럼 그 하반기는 네. 지금보다는 좀 말고 더 뒤에입니다. 추워졌을 때? 네네네.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사실은 8월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볼 때 LG 엔솔이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이지 이게 뭐 엄청 추세를 돌릴 시점은 아니고요. 역시나 어제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그렇게 숫자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뭐 리튬이나 이 광물 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쪽도 가격이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뭐 단가가 올라올 수 있는 시점 아니죠. 양은 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올 시점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올라오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주머니 사장이 좀 현금이 좀 풍부해지면 그때 다시 자동차를 구매하든 전기차를 구매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뭐 전기차 구매가 이렇게 막 활발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는 지금보다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저렇게 현재 우리 이 대표님 설명하는 중에 어제 각 섹터별로 주식 움직임을 갖다 이렇게 화면에 정리해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펄해요. 방금은 자동차주였고 아까 뭐 식품 관련주도 네네네. 그렇고 전기 전력 설비 쪽도 그랬고 도대체 이 와중에 어떻게 지수가 올랐죠? 뭐가 올라서 어제 그나마 어제 뭐 CXL 관련주 아니면 또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지금 나오네요. 비만 치료제 CXL 다 정리가 돼 있네요. 네. 실제로 어제 좀 시총 상위 있는 갭 중에 올라온 건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2차전지 주들이 그래도 지수를 좀 견인한 편이에요. 저 종목들이 시총 거의 20위 안에 대부분 지금 들어와 있기 그렇죠. 비중이 때문에 크니까. 저쪽도 사실은 시총 비중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빠진 것도 아니라 강보합이나 보합 정도였고요. 실제로 이제 2차전지 쪽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일부 좀 지수가 약간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상반기 이제 어느 쪽을 제일 많이 샀는가 보니 외국인은 삼성전자. 근데 우리 개인은 네이버로 나오네요. 집계한 결과가. 아 이거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게 참 어제 저 당구장이 당구장 친구가 교수님이신데 저걸로 지금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사고 나서 뭐 한 2, 3일밖에 못 누렸대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흘러내리는데 손절 타이밍도 놓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이 압축된 그런 어떤 뭐 얘기 같은데 오 이거 지금 이 부분 우리 쪽에 이 플랫폼 기업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빠져도 너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희망이 없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네이버는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싸다고 생각하고 네. 여전히 저는 카카오는 좀 아니다라고 카카오는 말씀드리고 아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일단 좀 의견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네이버가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3, 4년간 주가 강했던 시기가 21년도 네. 이때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그 올라가는 시기에 좀 주가가 이제 역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주가를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트리거 요인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그래도 내려오면서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네이버에게 약간 뭔가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네이버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와야지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그냥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실적만 놓고 볼 때 실적은 그럼 계속 내려가고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수한 기업들의 연결 실적에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은 언젠가 다시 되돌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버티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도 하면서 한 18만 원대는 싸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한 16만 원대니까 사실은 주가는 더 약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저희 표현대로라면 사실은 더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된다 얘기 드리지만 현금 여력이 있어야만 사실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담아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이버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되돌아 올라갈 건데 그 되돌아 올라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 상반기 또 약간 악재로 막대될 수 있는 것들이 일본 쪽의 그 라인 사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좀 안 좋게 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호재가 될 수 있었던 네이버 웹툰의 상장은 예상보다는 몸값이 좀 낮았죠. 예상 시총은 뭐 한 5조 이상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대략 한 4조 원대 상장을 하니까 네이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다 좀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되려 약간 가치가 절하되면서 악재가 된 건 아닌가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표님. 저 부분 지금 네이버 웹툰 상장이 악재 저렇게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좀 짚어볼게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늘 물에 물 타고 그래서 늘 밍밍하게 갈 수밖에 없는 어느 세월에 3,000포인트 이 소리에는 저게 큰데 자꾸 쪼개기 상장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저의 이 단순한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뭔가 오해하는 겁니까? 기존의 네이버 주가에 네이버 웹툰이라는 것이 뉴욕에 상장되기 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벌어들이는 돈, 네이버 웹툰의 가치도 네이버 주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저걸 쪼개면 당연히 네이버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는 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처럼 예. 그렇게 될 수는 있죠. 예. 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뉴욕에서 뭐 한국 사람 돈만 아니라 미국 사람 돈, 전 세계 돈을 갖다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나 유치한다. 좋아요.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렇게 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주주들은 죽을 판인데 저 와중에 저걸 계속 해야 됩니까?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예, 해야 예. 되는 거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쪼개기 상장 자체 좋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그룹 자체를 네. 안 좋아하는 이유도 계속 보시면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상장돼 있던 기업의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해외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모에서 한 개만 상장돼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국내 기업들은 유독 좀 저런 게 많은 건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물적 분할 이후에 쪼개 상장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회사에게 뭔가 그 주가 방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22년도일 겁니다. 정책에 나왔던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 일부 좀 시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는 뭐 또 조용합니다. 그렇게 그닥 얘기들은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 주주 이제 입장에서 그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상장하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의 이슈가 있는 거죠.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무언가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성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적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시장 가치를 올려가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 보는 거고 그리고 저런 것들은 또 결과가 나타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거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좀 먼 미래 내다봤을 때는 결국에는 네이버 자체가 자금을 조달해가 네이버 웹툰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뭔가 좀 더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다시 네이버 주가에도 반영을 시키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 자체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뭐 맞습니다. SNS 쪽 요즘 그쪽 광고 많이 하고 네네.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뭔가 네.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확실히. 네이버도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고 계속 사업을 보면 늘리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늘리는 가운데 네이버 웹툰도 있는 거고 최근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치즈집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뭐 미국 쪽에 있는 쇼핑인 그 포시마크도 인수도 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다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에 상장한 기본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네네. 위함이고 그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좀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근본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좀 잡고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상장한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금 조달하는 걸 어떻게 좀 쓰고 있는지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네. 뭔가 이제 반도체주들 향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맞습니다. 짚어볼까요? 일단 제가 이번 네. 주 이제 시장 바라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전자, 그다음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이 좋다는 기업들의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시장의 수급도 바뀌고 섹터의 이제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분기 잠정 실적을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숫자로 놓고 볼 때 2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8.2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나온 이제 최근 전망을 보니까 한 8.5조 원까지 지금 3천억이 더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 실적 숫자로만 놓고 볼 때는 대체로 시장 추정치 부합 또는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숫자를 볼 때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우리가 가장 관심이 높은 건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가 대략 한 4.8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메모리, HBM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이제 판가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품의 단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이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었던 낸드라든지 뭐 파운드리 쪽 사업부도 좀 한 번씩 숫자가 어떻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은 한 2.2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2분기는 대체로 이제 삼성전자 그 신제품이 나오는 비수기입니다. 갤럭시 S24가 1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2분기는 약간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떨어질 거로 살짝 보고 있는 것 같고요. AI 전략 때문에 마케팅비나 그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일부 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좀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쪽은 고객사 이제 애플 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하반기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늘어서 한 0.7조 원 정도. 그다음에 가전은 0.5조 원. 하만 전장 사업 쪽은 대략 한 0.4조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나오는 건 잠정 실적입니다. 숫자만 일단 나올 거예요.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나오고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IR은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있을 건데 시장에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나 그 HBM3E 요 제품을 대체 엔비디아에 언제쯤 납품할 수 있을까? 글쎄. 이거에 예. 가장 아마 방점을 두고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거의 그냥 곁다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는 저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많이 물어볼 거고 삼성전자가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줘야겠죠. 가시적으로 무언가 좀 양산 시점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주가는 아주 세게 반응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미온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테마들 막 돌아다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하긴 하는 겁니까? 전쟁 끝났습니까? 지금 이제 전쟁 중인데요. 어제도 예.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의가 한 번 있었고 어디 있어요? 스위스에서 열렸을 스위스 겁니다. 예, 정도에서? 열렸을 거고요.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연내로 해가지고 이제 종전 계획, 구체적인 이제 행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무언가 관련해서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뭔가 행동, 액션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제 또 이야기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종전 관련된, 재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일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계획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SG나 KG 모빌리티, 아이톡시, HD 현대사이트 솔루션은 그냥 그 건설 기계랑 그냥 두산 인프라코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는 지금 언론 보도 동아일보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간지에서도 저런 식으로 재건 관련된 기업들을 언급할 정도로 뭔가 진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뭐 엄청 테마를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테마를 타는 시점은 결국 올 연말이나 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담아둔 상태에서 일부 주가가 방향성을 위로 주가가 잡는다 그러면은 그때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좀 잘 수익을 실현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0.6% 상승이 예상되고요. 호가로는 2,821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8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좀 호가에서는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9,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5만 1,000원. 현대차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28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76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4,600원. KB금융이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600원. 포스코홀딩스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37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1,500원,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3,900원. HLB가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 3%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9,000원. 그리고 HPSP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셀트리온제약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3%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8,000원. 리노공업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클래시스가 1.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장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행보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지금 저거 보니까 결국 볼 놈은 볼 모양입니다. 애초에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가느냐 직접 가느냐의 차이 같은데 우리 장 돌아섰을 때 애초에 찍었어야 되는 게 2,850 내지 60인데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싶고 저는 어제 미국 장에서 제일 그거 했던 게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뭐 맞아요. 이런 와중에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고 한데 주식은 주식대로 가더란 말이죠. 네. 특히 어제 장기 10년, 30년짜리가 많이 오르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많이 축소됐거든요. 많이 축소됐는데 예전에 늘 그랬습니다. 이게 단기가 워낙 높고 장기가 낮아가지고 장단기가 마이너스 빼면은 마이너스 나왔던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 네네. 그러면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서 뭐 경기 침체가 오네 예, 예. 뭐 1년 반 역전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역전폭이 줄어들고 역전에서 정상화,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지는 네네. 그 단계에서 그때가 보면은 제 기억에는 정말 주식은 눈티 나오는 폭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러고 부러져요. 그러고 나서 결국 침체가 와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러지고 막 금리 허겁지겁 내리고 막 이랬던 과거 그게 있어서 지금은 언제 그거 할지 몰라도 마지막 피치 바짝 한번 땡기려고 전부 그거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 지금 장단기 금리 그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고 이게 예. 이제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곧 플러스로 접어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시점이 과거에는 늘 증시가 좋았습니다. 뭔가 불꽃 튀듯이 시장이 막 화랑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르고 나서 이제 사후적으로라도 왜 올랐는지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잘 네네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장 좋으네요 하고 넘어갔죠, 늘. 다 사후 해석이죠. 예. 예. 근데 이것도 또 너무 또 예상 개장 전 10분 전에 동시효과 이거 보고 너무 호들갑 뜬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뚜껑 열어봅시다. 그렇죠. 왜 호가하고 네, 또 네. 개장 중간에 개장하고 나서도 장중 흐름이 다르고 그러니까. 미증시도 간밤에 보면은 예. 많이 달랐잖아요. 많이 달라. 예. 예, 맞아요. 예. 아, 그리고 너무 환율을 너무 막 신경들 안 쓰시네. 환율이요. 그러니까 이제 엔 약세도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그러려니 하나 봅니다. 옛날에는 진짜 1250원만 넘었어도 이거 뭐 뭔 일 나나 싶었는데 네. 이제는 뭐 1400을 갖다가 조만간에 터치하겠다고 하는 분위기인데도
이 환율로 인한 어떤 절박함이나 위기감은 안 느껴지네요. 역지 자체가 높아졌나 봐요, 전반적으로. 그런가 봐요.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CXL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상반기에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HBM 관련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 약간 파생된 쪽이 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파생이 됐었는데 최근에 하반기에는 뭐 CXL이 대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매기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용화가 뭐 안 된 기업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주가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 국내 증시 그다음 반도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뭐 엑시콘 그다음에 오키스전자, 네오셈 이런 이제 장비도 잘 보시면 현재 뭐 개발을 했거나 이제 개발 중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저거와 관련해서 양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해당 기업들의 이제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걸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지금 저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장비군들은 지금 잘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그 역배열이라고 하죠. 내려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부각을 새로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CX에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뭐 뉴로모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사용화 이런 거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뭐 벌써 몇 해 뒤에 걸 다 끌어다가 지금 기업 가치들을 매기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을 보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사실 보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 뭐 CX를 비롯해서 뉴로모픽.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대치로 올라온 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숫자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주가가 그냥 부러지는데 저렇게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대체로 뒷받침 안 됐을 경우에는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CXL, 뭐 뉴로모픽, HBM 뭐가 됐든 간에 처음 이제 상승이 나왔다 싶을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좋다는 거죠. 저점일 때.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쪽에서는 투자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기도 개장 전에 저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거 타이밍 잘 잡아서 잘 올라타면 이거 완전 대박이고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진짜 또 고생하는 쪽이 바이오인데 바이오 제약 쪽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2의 알테오전 뭐 이 차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많이 느껴지는데 혹시 뭐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 그 상반기 그 바이오 기업들의 네. 특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온 거죠. 스타 종목들이. 그래서 주목받은 기업들만 주목을 계속 받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에이플 예. 바이오 예. 이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배경에서 또 주목을 받을 만한 포인트를 받았다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기업의 어떤 계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가치가 좀 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 신약 개발 쪽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임상도 못 들어가고 있거나 계속 좀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날려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잘 간 기업들은 계속 잘 갔고 안 간 기업들은 계속 못 갔다. 이게 이제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었고요. 하반기에 볼만한 기업은 역시나 유한양행, 셀트리온, 카이노스메드, 셀바이오텍인데 우선 시총 상위에 있는 두 개 기업은 이름만 들어 다들 아시는 예. 기업이고요. 밑에 있는 두 개 기업은 제가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들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계속 바이오 쪽은 기술 개발해서 기술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유한양의 셀트리온 지금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유한양의 셀트리온 같은 기업 투자하는 거고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카이노스메드 제가 탐방 때 파킨슨병 치료제 아마 그 바이오 네네. 기업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예정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별개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테슬라도 간만에 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낙관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호가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0.2% 소폭 하락입니다. 2,799포인트.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0.4%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82,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6% 강세입니다. 359,500원. 현대차가 1.7% 떨어집니다. 28만 1,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2만 7,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셀트리온 역시 보합권 18만 4천원, KB금융도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보합 37만 1,000원권,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2차 전지 셀 쪽 흐름이 좋네요. 삼성 SDI도 0.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0.7%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11만 6,700원 1%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2%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8만 9천원. 알테오젠도 올라가죠. 27만 9천원. 오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92,300원. HLB는 2% 떨어집니다. 61,300원. 엔캠이 4% 강세네요. 25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소폭 떨어집니다. 38,800원. 리노공업은 0.6% 하락 중이고요. 셀트리온작 상승합니다. 93,500원. 삼천당제약이 2.8% 강세로 15만 7,300원. 그리고 클래시스는 약보합으로 51,900원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이에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전고체 쪽에서는 미래컴퍼니가 12% 급등합니다. 26,000원이고요. 테이펙스가 3.4% 상승하면서 27,350원.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소폭 오름세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3% 강세입니다. 19,78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4% 올라가고요. EV 첨단 소재도 1.9% 상승하면서 2,5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TSI도 지금 현재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강관업체들 흐름도 좋습니다. 동양철관이 3.2% 상승합니다. 1,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넥스틸 소폭 상승입니다. 이게 강관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이들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거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시 움직임 좋네요. 필옵틱스가 7.4% 상승합니다. 지금 21,700원이고요. YC캠도 1.6% 올라가고요. 캠트로닉도 상승하고 반면에 SKC는 1.2% 하락, JNTC도 1.9% 약세입니다. 그리고 HB테크놀로지 강세고요. 삼성전기, FNS테크, 캠트로닉스 상승 보여줍니다. HB솔루션도 3.9% 강세입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526억 원, 39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96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7억 원, 422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팝니다. 2,387개 약침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0전 상승한 1,38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고 여전히 뭔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예. 동시효과 때 코스피 얼마였습니까? 0.6% 2,822포인트. 2,820인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이제 정민 앵커님 이제 묻지 마세요. 사람 바보 만들지 마시고 제가 예, 소장님의 예. 의견 뷰. 예 그냥 가시죠. 그래 지수 진짜 의미 없구나. 근데 저희 사실 앞서 얘기했잖아. 지금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구간이고 영역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예측이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예. 그런 진짜 이 럭비공하고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진짜 모르는 건데 그걸 갖고 자꾸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그냥 장 열리면은 대응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2시간을 어떻게 채워? 매일 아니, 하는 이 모니터를.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장님의 어떤 견해나 뷰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많이들. 근데 예. 번번이 이렇게 호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또 외국인이 오늘은 살지 팔지 그것도 현물도 아닌 선물 가지고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야 그리고 환율도 이 외환시장이 이거 새벽까지 열어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이거. 겨우 뭐 79원 얼마로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유럽에서 새벽 2시에 끝난 그 시세를 그대로 이어지면서 84원, 전일 대비 한 5원 가까이 환율은 오르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금리 오르고 있고 미국 금리 올랐으니까 채권 시장도 하고 니케는 약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참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뭐 지금 개장 초에 뭐 이렇게 특별히 그거 하는데 지금 거래량 터지는 쪽이 또 전선 쪽 이런 쪽이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도 거래가 많은 데다가 뭐 대원전선 이런 것들이 막 그거 하네. 이제 한번 지금 막 홀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시장 성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테마 장세인 것 테마 같고요. 장세다. 맞아요. 눈에 띄는 테마가 좀 하나 있는 게 이제 네.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모듈. 이 지금 이제 갑자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앞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헤드라인 정도 예. 봤는데 그 애플이 지금 그 차세대 에어팟에 네네네 거기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넣는다는 이제 헤드라인 이게 기사가 내년에서 봤거든요. 내후년 양상 계획이라는데 네네 미리 그렇다 움직이긴 보니까 하네요. 이제 국내 이제 아무래도 기존 모듈 업체 부품 업체들이 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테마를 받는 것 같아요. LG 이노텍도 지금 플러스 1.29 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그동안 좀 올라왔던 쪽입니다. 사실은 뭐 유리기판 이런 쪽이 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카메라 모듈로 좀 구분도 되고 바이오 인식으로도 구분됩니다. 근데 또 종목은 무선 충전 비슷한 것 쪽도 같아요. 그렇고, 네네. 그래서 예. 대체로 IT 부품 쪽이 최근에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IT 기기 쪽 부품주들이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오늘 일부 좀 올라오는 게 시장 일단 7월 2일자로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보니까 조금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좀 눈에 많이 띄긴 하네요. 그러네요. 예. 참, 예. 우리 또 이 대표님 다녀오신 기업 한번 또 공부해놔야겠네요. 예.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 갔다 온 기업은 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잭시 믹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그래서 레깅스. 네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다 알만한 그 브랜드 업체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레깅스. 레깅스라고 뭐 해서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 요가복 입는. 이제 그 옷인데 그 레깅스. 잭시 믹스라고 하는 브랜드 가지고 예. 있는 게 바로 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동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탐방간 이제 시점부터 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할 거는 이제 해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만 제품을 팔다가 해외 이제 중국 뭐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도 보시면 음식료나 그 화장품도 잘 보시면 이제 K자가 붙으면서 수출주로 이렇게 많이 부각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탐방한 지난 5월 31일 다녀왔고요. 제가 이게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8월달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가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탐방을 잡아놨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네.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레깅스 제품이 포화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수에서도 지금 업사이드가 계속 있다라고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 자사몰 가입자 수를 봐야 되는데 제가 22년도에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탐방 갔는데 그 당시에 자사몰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400만 명,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 자사몰 가입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 동사하초 자사몰 재구매율 추이를 보시면은 21년도 63%에서 22년도 69%, 작년에 74%였는데 올해 1분기 76%. 그러니까 자사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한 번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나지만 굳이 마케팅을 많이 안 써도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충성도 높은 게 바로 이 잭시믹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음원주 매출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레깅스, 요가복 팔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제품을 많이 팔아. 그래서 여성 비율이 너무 높아 했는데 지금 여성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 79%, 22년 75%, 작년 71%. 그걸 지금 누가 채우고 있냐면은 맨즈 카테고리, 남자. 그다음에 골프웨어 브랜드 런칭했는데 이거 지금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 다각화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 게 국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가 잘 되다 보니까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금 작년에 한 70억대 매출이었는데 올해 한 130억대 매출 올라오는 게 목표고요. 대만은 작년 4분기에 한 14억 정도 매출 찍혔는데 올해 지금 연간으로 한 1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할 때는 아마 중국을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 YY 스포츠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YY 스포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에서만 그 매장을 1만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 이 업체하고 작년 12월에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장 오픈할 건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통화를 진행했는데 이번 달에 2개 매장이 오픈됩니다. 중국에서. 네. 그걸 예. 시작으로 해서 2025년까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100개의 매장을 오픈한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YY 스포츠가 왜 잭시믹스 브랜드를 가져갔느냐? 한국에 있는 브랜드 업체들을 컨택을 하다가 잭시믹스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 브랜드를 한번 중국에서 한번 런칭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YY 스포츠가 브랜드 코퍼레이션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YY 스포츠는 중국 내에서 잭시믹스 브랜드를 좀 인기를 좀 끌도록 많이 마케팅도 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 일부 최소 주문 금액, 개런티된 물량이라고 하죠.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최소 주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얼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대만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인구 수나 뭐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해외에서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매출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잭시믹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을 바라볼 때 국내 매출이 뭐 한 90% 해외가 8이라고 했는데 향후에는 5대5, 나중에는 해외가 매출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몇 년 지나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삼양식품이나 과거 F&F 이런 기업들처럼 국내 매출이 많다가 해외 매출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10배, 20배씩 가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중국 쪽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는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잭시믹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아는데 그 룰루레몬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네. 이 국내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내놨단 말이죠.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게 분명히 경기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일단 잭시믹스는 국내 매출이 92%잖아요. 작년 기준. 네네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그걸 숫자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한 2,500억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도 250억. 올해는 좀 더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생기업, 그러니까 지금 업력이 7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더 써서 브랜드를 알리겠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도 좀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영업이익률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잭스믹스라는 이 브랜드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른 카테고리를 지금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쪽, 그다음에 골프, 액세서리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가복, 단일 제품 이외에 다른 쪽에서 매출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출을 좀 더 상세를 좀 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볼 거는 지금 외부물, 뭐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무신사 같은 외부물도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면은 고객층의 연령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 20대도 지금 자사몰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연령층도 늘리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체로 30, 40대 여성분이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골프웨어 같은 경우 40, 50대 나이가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다음에 10대, 20대까지 늘어나니까 연령층이 늘어나면서 고객 풀이 더 늘어났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매출이 많은 제품이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아마도 국내 뭐 단순 제품 파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기존에 다니셨던 기업 탐방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추가로 또 얘기해 주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인데 혹시 파이낸텍, 네, 세경 아. 하이테크 제가 다녀왔던 기업들이고 파이낸텍은 한 2주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7월 10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한다라고 이제 초대장도 날리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7월 10일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역시나 폴더블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AI 기능을 탑재를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 예. 그래서 어떤 기능들, 어떤 스펙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장 초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증시 상승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했는데 오늘 다소 좀 하락폭을 키워간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4% 내려갑니다. 2,797선, 2,800선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42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1,70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326억 원, 개인이 1,37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03억 원, 기관이 61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홀로 1,528억 원 매수세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올라갑니다. 전기 제품과 반도체 업종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손해보험, 자동차 업종은 마이너스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분야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램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TGV 시가객을 공동 연구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LX세미콘은 회사 내부적으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중에서는 미래컴퍼니가 13% 가까이 급등합니다. 26,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8% 가까이 올라가면서 21,850원. YC캠도 3% 가까운 상승 흐름 기록 중입니다. 24,850원이고 HB테크놀로지가 2.49%, 캠트로닉스도 2.01%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 흐름이 좀 양호한데요. 앞서서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6%가량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입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걸림돌로 꼽혔던 WIP 대체 장비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13% 가까이 올라가는 중이고요.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테이펙스가 2%대 상승세 시연하면서 27,000원,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1.67%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반면에 EV 첨단 소재는 0.2% 하락 전환됐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오늘은 0.14% 소폭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4만 6,500원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부품주가 오늘 장에서 흐름이 양호합니다. 애플이 적외선 카메라를 갖춘 새로운 에어팟을 출시할 것이란 소식이 보도가 됐고, 이 소식에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해성옵틱스가 21.65% 시세 분출 중입니다. 1,68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훈 아나텍이 5.59% 강세로 19,260원, 하이소닉이 4.4% 플러스권으로 5,640원 선 지나갑니다. 더불어서 성우전자가 4.8% 강세로 3,920원, LG 이노텍이 0.55% 상승 흐름 연출 중입니다. 2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석유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6월 석유류 상승률이 4.3%로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아스콘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석유가 13.49% 급등 중입니다. 1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1.26% 오름세로 4,030원. 홈센터홀딩스가 0.28% 소폭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보광산업도 0.4%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홈텍 시스템은 보합권입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랠리를 펼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어제 하루에만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조선업계에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 및 조선기자재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보여집니다. 국내 조선 3사 HB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실적 기대감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B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금액은 현재 123억 5천만 달러로 연간 수주액 135억 달러의 91.5%에 달하는 수치이고, 하나오션 역시 현재까지 53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금액 35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선 금액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49억 달러로 올해 목표의 97억 달러의 51% 달성하면서 하반기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주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전과 다른 부분은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수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조선주 주가 흐름도 좀 다소 약한 모습이지만, 조선주 지금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조선 대형주의 수주 소식이 이 조선 기자재 세터로 수급 쏠림 현상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는 국내 1위 선박 블록 업체로 사회 제작사 중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고객사가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 등의 국내 대형 조선사이고 주로 기관실 블록, 중앙부 블록, 그다음에 구상선수, LPG 탱크 등의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조선주의 수주가 지속되면서 현대힘스의 실적 개선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매출액은 551억 원으로 37%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59억 원으로 79% 전년 대비 시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의 발주와 동사의 생산량 증가, 가격 인상 효과 등이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면서 외형과 마진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이 신규 수주는 489억 원으로 수주 잔고는 38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곡블록 생산 1위 업체인 만큼 업황이 턴하는 길목에서 수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로 장중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의 어떤 지지 확인을 하면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하루 만에 2,800선을 반납하는 등 장 초반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가 본격적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종목군 중에서 선 조정을 보이면서 지지가 확인되는 종목군 내지 일시적인 수급 영향으로 인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및 장비, 부품 관련 섹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5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2분기 매출액 73조 6,350억 원, 영업이익 8조 2,060억 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더 좋고 부합하는 수준이 나와도 반도체 조정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엔화와 위안화, 원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외환 시장은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6월 미국 고용지표까지 다양한 경제 이벤트에 노출돼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또 환율이 또 1,380원대 중반까지 또 치솟아 왔습니다. 원화가 다시 불확실성에 노출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변동폭의 최근 몇 개월간 추이를 보면 6월에 들어서며 4월이나 5월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여지가 있겠지만 추세적 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 그 자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엔화나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기업 및 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 당국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권 통화 약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객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61엔을 돌파했고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안화, 원화 그리고 엔까지 지금 트리플 약세 현상이 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가계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1,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기초 체력 저하가 그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데요.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제약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이 다소 더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는 한동안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확대되며 중기적으로 서비스업 위주로 내수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 수요도 점차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도 예상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이 매우 심화되지 않는 이상 약세가 아주 장기간 지속된다고만 예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당장의 완화적 스탠스로 바꾸기는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위안화 강세 전환 동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결국 질문하신 바에 좋은 대답을 하려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특별한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모든 가격 변수라는 것이 현재 가격에 미래 전망이 이미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미래 환율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치라고 본다면 한동안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장은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유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EU 의회 선거 이후에 또 마크롱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냥 총선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만 뭐 외신에서 파라이트 하니까 극우라 합니다만 어쨌거나 보수 우파 세력에 이제 약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수주의적 정책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유로는 전반적으로 유로존 전체 나라들이 서로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른 거기가 서로 하나를 쓰자고 했으니까 이 국수주의적 정책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 뭐 유로화에 특별한 위기는 없을까요?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국가 부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프랑스에서 이제 우파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이 일당이 되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국가 채무 이행에 대한 다소간의 의구심이 생기고 이것이 프랑스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유로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영국에서도 2022년 9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조세 감면과 법인세율 인상 철회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연기금의 부채 연계 투자 포트폴리오가 청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 한 번뿐 아니라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히 국가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유로화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고용 시장이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되고 시장의 기대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지표가 나온다면 환율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미 연준의 피봇 시점뿐 아니라 미국 대선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요인들이 모두 원달러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진한 내수 흐름이 언제쯤 되살아날 것인가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과 관련된 문제로서 향후 물가의 흐름, 그에 따른 정책 금리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동안은 외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외환 당국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예. 최신 자선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시 좀 뻑이 났습니다. 미 대선 뻔나는 토론회 보는 것 같은데요. 원래 예. 아니 제가 우리 홍 대표 본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제가 본 중에 얼굴이 제일 좋으세요. 예, 다이어트에 조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뭐 회사 사정도 괜찮으신 것 같고 제가 본 기억 중에 제일 힘들어할 때가 국민연금 계실 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는 완전 막 죽을 상이었는데 자 지금은 어쨌거나 운영 쪽에 계십니다만 뭐 영원한 이코노미스트, 영원한 애널리스트 네. 그거 그리고 그 직설적인 어떤 인사이트 나눔 그게 이제 우리 홍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한번 저 뭡니까 상반기 한번 저 국내 해외 해갖고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예, 뭐 오늘 네. 아침에 이제 다른 외신 헤드라인 보는데 네. 니케이 그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 앞에 아시아 증시 주품 낙엽 뭐 이렇게. 아니, 오늘 국내 증시 보면 그래요, 사실.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게 이제 달러 들고 있으면 일단 환차익이 벌써 기대되는 데다가 또 달러 강세라는 말 뒤에는 미국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뜻이죠. 몰려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미국 옆에 붙어 있어야 이게 예. 특히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거 또는 일본이나 또 중국처럼 중국보다는 이제 대만이지만 아무튼 미국하고 관계도 좋고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그 IRA 그렇죠 인플레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 또 AI 붐 속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도 사실 반도체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선 충분히 AI 붐에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포텐이 있었지만 예.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 코스피 200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거대한 기업이 좀 약간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조금 못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결국 EM 증시 내에서도 AI 혁명에 올라탈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한국은 거기에 올라타지 못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가 올라탄 경우고 TSMC가 이제 곧 1조 달러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뭐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최근 파운드리 시장 이런 동향이라든가 흐름들 살펴보면 네. 점점 초격차라는 말을 TSMC한테 지금 그러게요. 붙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어서 이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사실 AI 열풍에 편승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전에 저희 그 출연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잖아요. 6월 FMC 전에. 예, 그때 홍 박사님은 사실 올해 금리 인하 미국은 안 할 것 같고 그 전에 한국 우리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혹시 이 견해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더 강해졌죠. 더 강해졌어요? 주목받고 싶으신 거죠. 남들은 다 금리 인하한다.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다. 한 번, 두 번 한다는데 혼자 안 한다 그러고 우리가 먼저 할 거다 이렇게 하셔서 주목받고 싶으신 거죠.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아이고. 예, 뭐 주목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미 많이 이미 많이 받으셨죠. 받았어요. 예. 좀 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제가 외친 사람이라
한 달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네. 일단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최근에 고용 지표들의 이제 가장 특별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실업률은 오르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글쎄 거. 희한하게 네, 나오기 그런 시작했죠. 거가 네. 결국 그게 이제 이민이거든요. 음. 그 이민이 음. 그 하우스홀드 통계는 당연히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민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취업을 시키고 고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나 하냐만 카운팅만 되니까 아하. 전혀 이런 좀 다른 통계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 월경하다가 그 미국의 서남부 지역 국경, 텍사스 국경을 넘어서다가 잡히는 한 달 잡히는 사람이 20만이에요. 네. 그러면 너무 온 사람은 몇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차이입니다, 이게. 미국은 연간 300만, 4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우리는 매년 이제 10만, 20만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저런 기준금리 차이는 저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어떤 성장률은 결국 인구와 생산성의 함수인데 생산성이야 한국이나 미국 다 좋지만 인구 증가가 많이 나는 나라,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이 두 격차가 저 금리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밑에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는 거죠. 예. 더 나가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 두 지역에 있는 나라 그 중앙은행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 네네. 옛날에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니까 이 둘 다 저는 같이 갈 거다. 즉 한국은 유럽 따라가지 미국이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환율은 이제 어떻게 되냐 질문하실 텐데 네. 이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을 포기하는 게 덜 아픈 선택 아니냐.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있을 때 한국이 거의 금리를 인하해 줘요. 아, 그래서 저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중앙은행의 성향이 인플레 파이터예요. 예. 이 두 나라 모두, 두 지역 모두 물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중앙은행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실업률의 파이터거든요. 네네. 실업률에 굉장히 예민한 파이터인데 지금 미국 실업률 통계가 좀 이상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저쪽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팅한 거죠. 유로화 좀 약세로 몰고 가는 대신 여러 경제 어려움들, 특히 독일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이거 좀 부양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좀 부양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으니 네. 이제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우리 홍 대표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 10시였고 미국은 목요일 날 뭐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고 그 시간이었는데 백악관에서 해명을 또 그렇게 했더만요. 오후 4시 이후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혼미해진다고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토론을 망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예,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뉴욕 타임즈 사설을 썼더라고요. 뭐 뉴욕 타임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친 바이든 매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죠. 예. 진짜 뉴욕 타임즈가 돌아서면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나라를 위해 물러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어요. 예, 네. 홈랜드, 홈랜드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국을 위해 물러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우니 일단 바이든 대통령으로 끌고 가면 확실한 패배. 이 사람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를 꺾긴 어렵다고 본다면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보면 저는 달러와 약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역대 미국에 공화당 정부 들어서고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 선이 민주당 집권기거든요. 그래서 카터 때 빼고는 사실 카터 때도 마지막에 올랐죠. 네. 네, 카터 때를 제외하고 보시면 전부 저 노란 박스로 표시된 민주당 정부 때 달러가 다 강세로 갑니다. 반대로 그 사이가 공화당인데 공화당 때 보면 당장 레이건 때 플라자 합의 그리고 부시 때나 그 뒤에 트럼프 때 보면 죄다 약세로 갑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달러 강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있었을 게 첫 번째겠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역 적자의 해소 문제들을 위해서 달러의 그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저 정책만 놓고 보면 미국의 연준 태도가 더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보면 달러의 약세 가능성들은 좀 높아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의 어떤 차이 예. 또는 미국 쪽에서의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가 오르긴 하지만 네. 급등세를 안 보이는 게 트럼프 됐을 때 달러 약세냐 강세냐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은 강세인데 그렇죠. 예.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굳이 지금 또 그걸 베팅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선 수혜 종목들 나오는데 트럼프 정책에 결국 저기 보시면 방산, 전통 에너지 쪽을 강조한다는 게 다 무역흑자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산 셰일 오일, 가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굳이 친환경 정책으로 돌아서야 돼? 우리 이걸로 수출 많이 하자. 네. 뭐 이런 게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저 모든 정책들은 죄다 다 트럼프의 어떤 달러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왜 근데 강세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초 2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부결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이걸 보면 사람들이 겁나는 거죠. 야, 이 사람 대통령 되고 나면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특히 유럽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전쟁 리스크는 두 지역에 모두 다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만약 불개입 정책을 펼친다면,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군인들의 피를 흘리기 싫어. 또 우리한테 돈 주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무기 안 팔아. 라는 정책을 펼치게 될 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네네. 부각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특히 뭐 양안 갈등 이런 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또 달러 강세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쟁 때 항상 달러는 강세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만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다면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달러 약세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시장에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생활했고 예. 뭐 평가도 잘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전망치를 현재보다 한 10% 위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되게 마음 편한 선택입니다. 현재 2,700이면 한 10% 오른다 해서 2,700이면 2,900 정도 해놓으면 270 올리면 뭐. 예, 왜냐하면 3,000도 살짝 터치하면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이런 전망을 제출하는 게 편하냐면 예. 시장 참가자들이 그 전망을 원해요. 바람이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데 또 급등한다라고 전망하면 방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튄다 소리 듣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상향 조정을 해주는 게 서로 다 편한 선택인데 또 이 대부분의 전망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에 나온 전망들이에요. 네. 그렇지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시장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 다 아는 이 사람이 한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관세 10% 인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폐기. 예. 세 번째가 뭐냐면 멕시코 장벽 건설이에요. 다 미국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책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안 받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특히 첫 번째 보편 관세 10% 혹은 최근에 40%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주가를 그대로 설명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이 잘 된다라는 건 결국은 하반기 수출 잘 된다는 전망에서 저 전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 하반기 오를 수 있어요. 다만 트럼프가 정말 자기 공약을 지키겠다. 더 나가서 섀도우 캐비넷에 죄송합니다만 그 옛날 무역보복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한다. 만약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내년 수출 전망이 악화될 테니까 네네.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한국 수출이 잘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선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다만 두 번째, 로버트 하이저라든가 옛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그쪽에서도 중국 잘 때리는 사람들이 중용되고 또 그 인맥들이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트럼프가 요새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네네. 뭐 대통령 되면
자기 4년제 대학 졸업생들한테 영주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선거 때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고 시원하다 소리 듣는 거고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정책을 아무리 자기가 고집 제시했더라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요 후속 인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플랜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그냥 시장이 간다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3분기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4분기 미 대선전에서 어떤 사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주의하자 정도가 저희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쳐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어. 10초짜리 답변. 벌써 이렇게 됐나요? 홍 대표 지금 개 탔어요. 2천만 원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 하실래요? 제 생각에는 네. 주식은 여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 3분의 1은 넣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분명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금도 좀 투자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국채금리 급등했는데 그 몸매는 왜 우리가 맞는 걸까요? 참 아쉽네요. 그리고 화요일이 늘 좀 안 좋으네요. 그죠? 네. 해보니까.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더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한숨 쉬셔서.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